한국과 태국이 수교를 맺은 지 66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어쩌면 태국 방콕에 서울시 방콕구라는 별명이 생기진 않나 기대감이 심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기업이 진출한 태국에는 불안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한국 없어도 먹고 살만하다며 으스대던 태국인들로부터 한국 대기업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K-팝 공연이나 팬미팅 등 스타들이 꼭 찾는 한류의 중심지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한국과 갈등이 있기 전에는 거의 매주 다양한 K-팝 콘서트가 개최될 정도로 한국 문화가 여전히 인기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태국이 이제 단순한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블랙핑크의 리사, 갓세븐의 뱀뱀, NCT10 등 많은 태국인이 K-팝 가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세븐처럼 태국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한때 합작 아이돌 그룹도 생겨났습니다. 10년 전에는 K-팝 등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10대, 20대가 많았다면 근래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죠. 지난해 9월 태국 마하돌대 연구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가히 놀라웠는데요. 18세 이상 태국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무려 문화와 패션 라이프, 드라마, 영화 부분에서 각각 1위를 싹쓸이했습니다. 그 일례로 지난해 태국 넷플릭스 TV 드라마 부문 1위에서 10위를 모두 한국 드라마가 차지했으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 속에서 태국의 우영우 김밥이 등장하고 김밥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영향으로 소주 판매량이 증가해 태국 편의점에서 쉽게 소주를 접할 수 있게 됐을 정도였죠. 이러한 흐름 덕분에 한국 기업들도 태국에 하나둘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세안의 중심국가 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주 유명합니다. 아세안의 한복판에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하고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내수시장도 매력이 높은 나라인데요. 또한 상어 인프라도 인근 나라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하죠. 태국은 인구수로 보면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뒤처지지만 동남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판매될 만큼 전기차에 대한 인기도 높은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동남아에선 GDP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는 5,360억 달러라고 합니다. 2030년에는 8,80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태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3,800만 명에 달하고 국민의 평균 연령은 42세라고 알려져 있죠. 또 대졸 비중은 30%이고 제조업 기반은 약 20%여서 한국 기업은 태국의 이런 강력한 경제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태국에 투자를 결정했다는데요. 한국의 대기업인 현대차가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태국의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세울 예정이었습니다. 공장 1호의 전기차 모델은 아이오닉5로 2026년부터 연간 5,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었죠. 현재 태국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장악한 만큼 이번에 현대차가 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얼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한국의 대기업 삼성전자 역시 약 572억 원을 투자해 현지 기업과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고 SK 하이닉스는 337억 원으로 현지 기업과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는데요. 또 LG전자는 약 1,011억 원을 투자해 태국 기업과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이던 한국 기업은 돌연 태국으로부터 투자 금액을 회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 첫 번째 계기는 태국 측이 한국인 관광객 대신 중국인을 환영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태국인들은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며 한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태국에 놀러온 한국 관광객을 쫓아내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왔는데요. 이런 소문이 전해지자 한국인들은 더 이상 태국을 찾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상인들은 한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아차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찾았던 관광지와 식당 등 90% 이상이 문을 닫고 손가락을 빨게 되자 정신을 번쩍 든 것이었죠. 하지만 일부 한국인들은 앞으로도 절대 태국을 가지 않겠다며 손절 선언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관광업계에 치명타를 입은 태국은 이제서야 한국인을 신처럼 모시겠다며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태국 관광시장이 완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큰손인 한국 관광객의 방문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중국인이어도 태국에겐 이를 대신할 마땅한 관광 화수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 기업의 철수는 사실 이미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태국투자청과 주한태국 대사관이 주관하는 대규모 태국 투자 설명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태국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인 만큼 멀리 방콕에서 찾아온 수십 명의 고위 관계자들과 수백 명의 한국 기업인들로 몰려 상황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행사를 지켜본 언론의 관심은 싸늘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기사 하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죠. 한국 언론이 보기에 태국은 한국 기업이 진출에 성공하기에 적당한 나라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관광대국 태국은 실제로 한국과는 경제적 교육이 미지근한 편에 속합니다. 교역 규모는 14위로 같은 아세안 국가인 베트남에 비하면 20% 정도에 불과해 중요성은 크게 뒤처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아세안의 정통적인 경제 선진국 태국이 한국과 그다지 경제교역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국이 지난 세기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게 가장 큽니다. 일본은 태국을 공급망의 파트너로 삼아 1970년대 이후 부품 소재 산업을 현지로 대거 이전했는데요. 태국은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 지역의 경제 맹주로 활약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과의 인연은 멀어지게 되었죠. 물론 태국에게 일본 경제로의 종속은 축복이기도 했지만 뚜렷한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그 많은 일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태국의 수많은 부품 업체와 조립 공장을 지었지만 연구개발 연구소 설립에는 극히 인색한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태국은 지금도 세계적인 자국 브랜드 없이 1인당 GDP 8,000달러 미만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황이죠. 게다가 혼란스러운 태국 정치도 중진국 함정에 항목했다는 평가인데요. 군부의 영향력이 워낙 드센 탓에 1932년 이후 무려 22차례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13차례나 무력에 의한 정권교체로 이어졌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태국은 이후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꾀했는데 그 과정에서 급부상한 탁신 치나와시라는 정치인을 놓고 갈등이 극한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태국 정치권의 변화무쌍함은 2년이 적은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 속도와 폭을 따라잡기 힘들었던 것인데요. 특히 한국 대기업의 경우 현재는 태국과 관련한 신규 투자와 생산시설 증설 계획 등을 전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치앙마이나 수코타이와 같은 소도시에는 한국의 소기업들도 진출해 있는데요. 치앙마이엔 지하수 전문기업 등이 진출해 태국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전부 철수할 경우 순식간에 유령도시가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이어 이제는 태국인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맛을 볼 차례인 걸까요? 현재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400개에 달합니다. 지난 영상에선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태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337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LG전자는 1,011억 원으로 태국의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각각 337억 원과 19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한국의 대기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삼성전자 역시 약 572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경제부총리는 태국이 세계 최대 농산물 산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이제는 단순히 농산물만 파는 나라로 남고 싶지는 않다면서 바이오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데 한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태국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 도약하기를 꿈꾸고 있으며 만약 한국 기업이 태국의 자동차 산업에 투자할 경우 자국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죠.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방콕의 남동쪽 사무프라칸주에서 2026년부터 전기차를 조립 생산할 예정이었는데요. 심지어 공장 1호 전기차 모델은 아이오닉5로 낙점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태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에서 정책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모델이 바로 아이오닉5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올 들어 한국 기업은 불법 파업과 인력난, 게다가 임금 인상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임금을 올리게 돼 경영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무수한 불법 파업 때문에 비명을 내지르는 상황인데요. 이런 피해는 앞서 진출한 베트남에서 매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2021년 당시 베트남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1,500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벌였는데요. 이들은 협상이 불발되자 400여 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평균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500명이며 평균 파업 일수는 3일이었으나 대부분의 파업이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보도했죠. 가장 많은 파업이 발생한 곳은 단연 한국 기업이었으며 타 기업보다 근무 환경, 복지가 훌륭함에도 점점 더 베트남 근로자들의 요구는 높아져 간다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베트남에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그만큼 노사 분규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다 보니 현지 직원들과의 문화 차이로 인해 임금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과 문화 차이에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당초에 모르겠지만 현지 근로자들을 실드치는 정부 관계자의 말도 황당할 따름이었는데요. 최근엔 연간 1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인도에서도 임금 문제로 인한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요구사항은 단연 임금으로 현재의 평균 임금이 인도 내 평균치의 2배인 35,000 루피임에도 3년 내 71,000 루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이 급여 인상안은 최종 인상률이 무려 102.9%나 되는데요. 또한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과 직원 사망 시 고용 승계 보장 등의 파격적인 복리 후생 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지 근로자들의 요구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런 불법 시위를 벌인 직원 600여 명은 경찰에 구금되는 등 안팎으로 각종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 측은 속이 타들어갈 대로 타들어갔지만 결국 한 발 물러나는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인도 근로자들은 빈번하게 파업을 벌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인도에서 근로자들의 발언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임금과 수당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진행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인도 타미나두주에서도 파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타미나두주 인근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은 인도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지 근로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인플레를 보상할 만한 임금을 인상하라며 불법 파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인도에 이어 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전염병처럼 파업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근로자들은 삼성전자가 약속한 직원 복지에 대한 협상에도 만족하지 않고 자주 교통비 인상이나 식사 메뉴 개선, 기숙사 설치 등을 주장하며 불법적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많은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번 합의에 인도인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자 삼성은 진지하게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다 못 버틴 몇몇 한국 기업들은 결국 인도를 떠납니다. 홀가분하게 사업하려고 라며 언론에 고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전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해당 업체는 인터뷰를 통해 저렴한 인건비와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진출했다가 낭패를 봤다면서 현지 근로자들의 끊임없는 임금 인상 요구에 철수하는 게 차라리 이득이라고 판단한다며 사업을 접게 된 배경을 밝혔는데요. 한편 태국인들은 삼성 인도 공장에서 파업하던 인도인들의 참교육 현장을 보고는 급하게 한국에 사죄를 요청하는 제스처를 띄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국 보안국은 밴 코리아, 한국 보이콧 사건을 겪으며 급기야 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설전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한국 보이콧 당시 누구보다 빠르게 한국을 손절했던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아차 싶었을 겁니다. 한국인들이 찾았던 관광지와 식당 등 90% 이상이 문을 닫고 손가락을 빨게 되니 정신이 번쩍 든 것이었죠. 태국의 손절에 단단히 뿔이 난 한국인들 역시 앞으로는 절대 태국을 가지 않겠다며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업계에 치명타를 입은 태국은 그제서야 한국을 신처럼 모시겠다며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태국 관광시장이 작년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을 하려면 큰손인 한국 관광객의 방문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덕분에 태국 관광업계는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진 상황인데요. 여름 성수기를 지나 황금 연휴가 엄청난데도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드는 기현상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국 관광업계는 뒤늦게 한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신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호구나 다름없었던 한국인마저 등을 돌리자 관광산업으로 재미를 좀 보려던 그들의 계획이 틀어진 게 그 이유입니다. 참을리는 수백 번 새기던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 이어 이제는 태국 공정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낭설로만 떠들던 삼성전자의 철수가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하자 안일하게 생각하던 태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모양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태국 관광청 부청장은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태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 모두를 신처럼 생각하고 모시겠다. 내국인보다 더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고 세심하게 봉사하겠다고 말이죠. 이어 태국 총리는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며 투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 외에도 생산 관련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양측이 더욱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 총리 본인과 정부 구성원은 삼성의 모든 의견과 제안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발표하며 절실함을 드러냈는데요. 이제 와서 뒤늦게 한국을 찾는 태국의 전략이 과연 한국에게 먹힐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인도 공장 폭파하고 철수하는 게 답이다.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인도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수일 동안 이어진 근로자들의 대규모 파업 때문에 삼성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 입장에선 모든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100% 만족을 주긴 어렵지만 아시아 지역 삼성전자 공장 근로자들은 타 기업 공장의 근로자들보단 훨씬 나은 대우를 받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인도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은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현지 근로자 수백 명은 지난주부터 근로시간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인근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공장엔 약 2,0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중 약 1,50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이들은 현재 평균 임금이 인도 내 평균치인 2배인 35,000루피에서 3년 내 71,000루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이 급여 인상안은 최종 인상률이 무려 102.9%나 됩니다.
또한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과 직원 사망 시 고용 승계 보장 등의 파격적인 복리 후생 개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지 근로자들의 요구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나아가 노조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마저도 제기되는 상황이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매일 공장 인근에 모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임금이 약 40만 원으로 인도의 평균 임금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향후 3년 동안 임금의 50% 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각 제품을 15초 안에 완성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는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인도법인 역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삼성 측은 근로자들이 4시간 연속으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모든 근로자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고 있는 데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단히 열받은 삼성전자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직원들의 의무 이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임금 인상뿐 아니라 현지 근로자들은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단축하고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요구사항이 합의될 경우 한국의 주 40시간보다 적은 근무 시간이 되면 물론 3년에 걸쳐 102.9% 급여 인상에 근무 시간도 대폭 줄어들게 되니 급여 인상폭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요구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의 황당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 사망 시 고용 승계 제도와 같은 파격적인 요구였는데요. 한마디로 남겨진 직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달라는 이 제안은 직장의 세습 문화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쉽게 승낙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사회복지뿐 아니라 경제적 현실을 함께 고려한 복합적인 문제로서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단순히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반발이 아닌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장을 계속 비울 수 없었던 삼성 측은 모든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공장 근로자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약속한 것은 직원 복지를 위한 에어컨이 있는 버스 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5개 버스 노선에서 내년에는 108개 노선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으며 근로자를 위한 가족 행사 수도 연 4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합의했죠. 또 행사에 참석하는 가족에겐 2,000루피, 한국 돈으로 32,000원에 달하는 선물 역시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노동 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엔 사망자 가족에게 160만 원의 경제적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이 외에도 새로운 휴게실과 화장실 증축, 의료실이나 다양한 음식 제공을 하겠다고 했으며 식사 수당을 인상해주는 것과 오래된 사물함 교체, 휴가 증일 등이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인도인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은 단연 한국의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이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데에는 익히 알려져 있듯 높은 급여와 훌륭한 직원 복지가 그 이유입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임금은 현지 기업보다 무려 2배나 높은 데다 복리 후생 또한 다양했습니다. 시내와 가까운 기숙사는 물론이며 심지어 기숙사 내에 있는 편의점에선 과일까지 판매하고 있었죠. 그리고 휴식 시간대에 짬을 내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PC방이나 노래방, 피트니스 센터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또 공장 안에는 복지동이라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엔 탁구장과 사내병원, 편의점 등의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구내식당으로 유명한 삼성답게 이곳 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제공하며 끼니마다 6개의 메뉴가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위한 전통 메뉴 5가지와 한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인과 인도 직원 모두가 만족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식사가 끝나면 기분 좋게 과일 주스와 디저트를 즐기며 점심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복지와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임신한 여성 직원의 편의를 위해 마미룸을 만들고 이곳에서 간단히 휴식과 다가로 체력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죠. 인도 노동신문의 보도에서 실제 현지 인도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삼성전자의 배려 덕분에 임신 이후로도 업무를 조정할 수 있었으며 일주일에 2번 특별식을 제공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출산 2달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월급의 70%가 지급되어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복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근로자는 삼성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인들의 행태에 대해 외신 언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매체는 인도는 지역에 따라 임금이 다 다르지만 숙련공의 경우 월 7,000에서 15,000루피로 평균은 12,000루피가 안 된다. 삼성이 월 25,000루피를 주면 평균보다 2배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인도에서의 생산은 끝이다라며 삼성에게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인도를 망친 것이 노조, 민주 이런 것들이었는데 또 한 번의 비극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인도의 불법 파업에 신음하던 삼성전자 측은 결국 인도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상도 못한 삼성 측의 태도에 인도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도 정부는 불법 파업을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며 인도 대통령은 결의안 발표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불법 시위를 하는 현지인들에게는 한 번만 더 불법 파업을 벌인다면 모조리 구금시키겠다라며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인도 근로자들에게 뜯길 만큼 뜯겨 너덜너덜해져 있는데요. 인도 현지 근로자들의 그칠 줄 모르는 불법 파업이 앞으로 인도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